의사, 이 비행기에 의사 선생님 안 계십니까? 제발, 아이가 숨을 못 쉬어요. 고요하던 제주발 서울행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 캐빈. 값비싼 맞춤 정장에 깃을 세우고 눈을 감고 있던 강지훈 회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터져나온 날카로운 비명과 소란은 그가 가장 경멸하는 종류의 것이었다. 중요한 M&A 계약을 앞두고 잠시 머리를 식히러 갔던 제주였지만 이 불쾌한 소음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었다. 승무원의 다급한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손님, 진정하세요. 지금 기내 방송 중입니다. 하지만 여자의 울부짖음은 멎지 않았다. 제발, 민준아, 엄마 봐. 응? 숨 쉬어, 제발. 지훈은 짜증스럽게 눈을 떴다. 바로 그때 승무원이 한 여자를 부축하다시피 데리고 비상구 쪽으로 향하는 것이 보였다. 여자는 아이 둘을 필사적으로 챙기고 있었다. 한 아이는 여자의 팔에 축 늘어져 있었고 다른 아이는 겁에 질려 울며 여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있었다. 지훈의 시선이 무심코 그 여자에게 향했다. 낡고 색이 바랜 티셔츠, 푸석한 머리카락, 그리고 절망으로 이그러진 얼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승무원에게 와인을 더 주문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 여자의 얼굴이 그토록 지독하게 잊으려 했던 그 얼굴과 겹쳐졌기 때문이었다. 아니, 불가능했다. 6년 전 자신의 어머니가 건넨 거액의 돈을 받고 매몰차게 사라졌던 여자.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사랑 따위는 헌신짝처럼 버렸던 여자. 서연우. 그녀가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저렇게 절박한 모습으로 나타날 리가 없었다. 지우는 자신이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아이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엄마, 형아 죽어. 무서워. 아빠 어딨어? 지훈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기계적으로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마주쳤다. 울고 있는 아이의 눈과. 그 순간 지훈의 세상은 소리를 잃었다. 아이의 눈. 겁에 질려 커다랗게 띈 그 눈은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자신이 보는 그 눈과 똑같았다. 날카로운 콧날, 고집스럽게 다물린 입술.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저주와도 같은 복제였다. 아이는 5살 남짓되어 보였다. 6년. 서연우가 떠난 지 정확히 6년. 손님, 기장님, 여기 응급 환자입니다. 착륙해야 합니다. 승무원의 외침이 지훈의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이명처럼 울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승무원이 제지하려 했지만 YS그룹 강지훈 회장의 살기 어린 눈빛에 아무도 감히 그를 막지 못했다. 그는 비틀거리는 연우와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팔에 안겨 불덩이처럼 뜨거운 숨을 몰아쉬는 아이, 민주는 땀에 젖어 있었고 그녀의 다리에 매달려 울고 있는 아이, 서준은 공포와 경계심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지우는 서준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자신을 보았다. 이건 꿈이었다. 이건 악몽임에 틀림없었다. 연우?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그 이름을 다시 입에 담게 될 줄은 몰랐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공포와 절망 그리고 지독한 피로에 절어있던 그녀의 눈이 지훈을 확인한 순간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살아있는 아이 서준을 자신의 등 뒤로 감췄다.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를 만난 사람처럼. 그 반응이 지훈의 얼어붙은 분노에 불을 지폈다. 6년 전 비 오는 날 그녀는 그렇게 돌아섰다. 지훈 씨, 우린 끝났어요. 당신 같은 야망 없는 남자 지긋지긋해. 난 돈이 좋아. 그리고 다음 날 그의 어머니 강 회장이 그에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연우가 돈을 받고 떠나는 조건으로 서명한 각서였다. 여자는 돈으로 키우는 거란다, 아들아. 이제 일에만 집중해. 그 배신감이, 그 굴욕감이 지금의 강지훈을 만들었다. 그는 YS그룹을 재계 서열 10위권으로 끌어올렸고 그 과정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은 철저히 배제했다. 그런데 지금 6년 만에 나타난 그녀는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그것도 자신을 꼭 닮은 아이 둘을 데리고 있었다.
기내에 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해 본 비행기는 김포공항에 비상 착륙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기장에 다급한 방송이 울려 퍼졌다. 비행기가 급격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연우는 지훈의 존재를 무시하려 애쓰며 축 늘어진 민준의 이름을 필사적으로 불렀다. 민준아, 안 돼. 제발 눈 떠.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다 잘못했어.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저 아이가 아프다. 그런데 왜 저 아이가 아픈 것이 자신의 가슴을 찢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그리고 왜 저 아이, 서준은 자신을 그토록 두려운 눈으로 동시에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는가? 비행기가 활주로에 거칠게 착륙했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구급대원들이 기내로 뛰어들어왔다. 연우는 민준을 그들에게 넘기며 거의 실신 상태로 따라 나갔다. 서준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 뒤를 쫓았다. 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공항에 대기 중이던 차량과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한 뒤 그들을 뒤쫓았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의 위험도 YS그룹 회장의 체면도 없었다. 그는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공항은 아수라장이었다. 응급차량의 사이렌이 울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했다. 연우는 구급차에 올라타려다 자신을 가로막는 거대한 그림자에 숨을 멈췄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6년 전보다 더 차갑고 더 압도적이며 더 위험해 보였다. 그의 눈은 불타는 듯 이글거리며 그녀가 필사적으로 감싸안은 서준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연우야, 저 아이들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문이었다. 연우는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하필이면 왜 하필 지금 이곳에서 이 남자를 만나야 한단 말인가? 그녀는 지난 6년간 이 순간을 상상하며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아이들을 빼앗길 것이라는 공포.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민준이가 죽어가고 있었다. 지금은 이 남자와 실랑이를 벌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지훈을 밀치려 했지만 그는 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대답해, 서연우. 저 아이들, 내 아이들이야?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연우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분노와 두려움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 가족에게서 마지막 남은 보물, 아이들마저 빼앗길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심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차갑고 가장 먼 거리를 두는 호칭을 사용했다. 강 회장님. 그 한마디가 지훈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한때 서로의 이름을 속삭이고 영원을 약속했던 여자가 이제는 그를 완벽한 타인으로, 심지어 갑과 을의 관계로 규정지었다.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연우는 서준이를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6년 전 돈을 받고 떠나던 그 여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어미 짐승의 눈빛이었다. 제 아이가 아픕니다. 구급차를 타야 해요. 길 좀 비켜주시겠어요? 저는 강 회장님을 모릅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지훈은 말문이 막혔다. 모른다고? 오늘 처음 본다고? 저렇게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여자는 또다시 자신을 기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다급하게 구급차로 돌아서는 그 순간 지훈의 시선이 그녀의 목에 머물렀다. 헐거운 티셔츠 밖으로 삐져나온 낡은 은색 목걸이, 그리고 그 끝에 매달린 반쪽짜리 달림 펜던트. 지훈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셔츠 안쪽을 움켜쥐었다. 그곳에는 정확히 나머지 반쪽의 달이 그의 체온에 항상 닿아 있었다. 6년 전 그가 직접 디자인해서 나눠 가졌던 두 개가 합쳐져야만 이터니티, 영원이라는 글자가 완성되는 그 목걸이. 그는 그녀가 돈을 받고 떠나던 날 그것마저 버렸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하고 있었다. 6년이 지난 지금 이 비참한 순간에도
사이렌이 울리며 구급차가 급히 출발했다. 연우는 창백한 얼굴로 민준의 이름을 부르며 멀어져 갔다. 지훈은 공항 활주로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머릿속은 터질 것 같았다. 6년간 쌓아올린 그의 세계, 그의 분노, 그의 성공은 모두 서연우는 돈 때문에 나를 버렸다는 하나의 명제 위에 서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가 본 것은 그 명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자신을 똑 닮은 아이, 그리고 그녀의 목에 걸린 반쪽 달. 진실은 무엇인가?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거의 소리를 지르듯 명령했다. 김비서, 당장 저 구급차 따라가. 그리고 서연우, 6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내. 1분도 낭비하지 마. YS그룹의 70층 스카이라운지. 지훈의 개인 집무실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유리성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강지훈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을 노려보고 있었다. 수십억 달러가 걸린 M&A 계약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입체 영상으로 펼쳐지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돈이었다. 숫자들이, 그래프가, 그리고 계약 조건들이 일제히 비행기에서 보았던 그 아이, 서준의 얼굴로 변했다. 겁에 질려 울먹이던 그 작은 얼굴, 자신을 완벽하게 복제한 그 존재. 회장님! 강 회장님! 중역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다. 지훈은 마치 깊은 물속에서 끌어올려진 사람처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뭐라고 했나? 그의 목소리는 쇳물처럼 거칠었다. 그게 이번 M&A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최종 검토를. 시너지? 지훈이 코웃음을 쳤다. 그런 게 지금 중요해 보이나?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YS그룹의 얼음심장이라 불리는 강지훈이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고 오직 효율과 결과로 모든 것을 증명했다. 그런 그가 지금 회의의 본질을 부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회장님, 내일 아침이면 계약서에 서명을. 닥쳐! 지훈이 책상을 내리쳤다. 최고급 마호가니 테이블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울렸다. 지금 당장 이딴 종이 쪼가리보다 중요한 일이 생겼어. 다들 나가. 중역들은 서로의 눈치만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들은 YS그룹을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한 1등 공신들이었지만 지금의 강지훈은 그들이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내 말 안 들리나? 당장 나가! 지훈의 고함에 놀란 그들이 허둥지둥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겨진 지훈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던졌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 한가운데 서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서연우, 6년, 그리고 2 아이. 그는 비서실 직통 전화를 눌렀다. 김비서, 들어와. 잠시 후 안경을 쓴 맹철한 인상의 김비서가 조용히 들어왔다. 그는 지훈이 가장 신뢰하는 수족이었고 그 어떤 비상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인물이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M&A 건은 M&A 따위 집어치워. 지훈이 말을 잘랐다. 6년 전 서연우, 그리고 오늘 제주발 서울행 K1208편 비상 착륙건, 구급차가 향한 병원, 그 여자와 아이들. 지금부터 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 여자의 지난 6년치 삶을 1분 단위로 재구성해. 하나도 빠짐없이. 김비서의 안경이 빛을 반사했다. 서연우. 그 이름은 YS그룹 내에서 금기어였다. 강지훈 회장의 유일한 약점이자 그를 지금의 괴물로 만든 이름. 김비서는 6년 전 지훈의 모친인 강경희 회장이 그 여자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회장님, 그게 정말... 내가 명령하고 있잖아. 지훈이 포효했다. 돈을 받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누구 자식인지 전부 다 당장! 김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지훈의 명령은 곧 법이었다. 김비서는 자신의 팀을 소집했다. YS그룹의 정보팀은 국정원 못지않은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들의 네트워크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지훈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앞에 섰다. 그의 펜트하우스보다 더 높은 이 집무실에서는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돈, 명예, 권력. 서연우가 자신을 버린 이유였던 돈을 그는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다. 그녀가 보잘것없다고 비웃었던 자신의 야망을 그는 실현시켰다. 그런데 오늘 그는 그 모든 것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반쪽짜리 달목걸이. 그것은 그가 가진 유일한 진심의 증표였다. 이거 두 개가 합쳐지면 영원이래. 유치하지만 난 믿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었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었어. 그는 6년간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 목걸이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 아이들은 또 무엇이고? 만약 그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아이들이라면? 6년 전 그녀는 왜 돈을 받고 떠나면서 자신의 아이들을? 지훈은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고통에 눈을 감았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김 비서가 다시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창백했고 손에는 얇은 태블릿 PC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회장님, 보고서입니다. 지훈은 천천히 돌아서 소파에 몸을 묻었다. 읽어. 서연우, 31세, 현재 서울시 마포구 한 옥탑방에 거주 중입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6년 전 회장님과 헤어진 직후 강경희 회장님, 모친께서 서연우 씨에게 접근한 기록이 있습니다. 현금 10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역시 돈이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았는데 어디서 호의호식하고 있었지? 아닙니다. 김 비서가 즉각 반박했어요. 그것이 이상한 점입니다. 10억 원은 6년 전 지급된 지 정확히 일주일 후에 강경희 회장님 계좌로 반송되었습니다. 전액이요. 뭐? 지훈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흔들렸다. 반송? 어머니는 분명히 그녀가 돈을 받고 떠났다고. 강경희 회장님께서는 그 사실을 숨기신 것 같습니다. 서연우 씨는 그 돈에 단 1원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호흡이 가빠졌다. 돈을 받지 않았다고? 그렇다면 왜 그녀는 사라졌는가? 그녀의 6년은 호의호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김 비서가 태블릿 화면을 넘겼다. 화면에는 지난 6년간 연우가 거쳐온 삶의 궤적이 초미히 기록되어 있었다. 임신한 몸으로 지방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는 야간 공장에서 부품 조립을 했다. 한겨울에도 난방이 되지 않는 단칸방, 곰팡이가 가득한 반지하, 그리고 지금의 옥탑방까지. 그녀는 빚에 쪼들렸지만 사채나 수상한 대출 기록은 전혀 없었다. 오직 제1금융권의 소액 대출과 병원비 연체 기록뿐이었다. 지호는 스크린에 떠오른 연우의 거주지 사진들을 보았다. 가파른 계단, 금이 간 벽, 문 앞에 위태롭게 쌓여있는 빈 상자들. 자신의 화려한 성체와는 정반대인 삶의 가장 밑바닥이었다. 대체 왜? 아이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김 비서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화면에 두 아이의 사진과 정보가 떴다. 강민준, 강서준, 5세, 쌍둥이입니다. 출생 시기는 회장님과 헤어진 직후 임신했을 경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출생 신고서에 붙인 난은 비어 있습니다. 지훈은 숨을 삼켰다. 민준, 그리고 서준. 그 이름은 6년 전 두 사람이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장난처럼 지었던 이름이었다. 아들이면 민준이, 딸이면 서윤이, 쌍둥이면? 에이, 설마. 만약 그러면 민준이랑 서준이. 서준? 왜 서준이야? 서울에서 만난 준이 어때? 유치했지만 행복했던 기억. 그녀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 지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가 아닌 거대한 후회와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휩쓸었다. 그녀는 돈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며 자신의 아이들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고입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아이들에 대한 의료 기록입니다. 두 아이 중 형인 강민준 군은 현재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시비어 에플라스틱 어니미아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생?
뭐라고? 지훈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의학 용어에 인상을 찌푸렸다. 골수가 더 이상 정상적인 혈액세포를 생성하지 못하는 희귀 난치성 혈액 질환입니다. 민중군의 상태는 매우 심각하여 유일한 치료법은 조혈모 세포 이식, 즉 골수 이식뿐입니다. 김 비서가 비행기에서 벌어진 소동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현우 씨가 제주에 갔던 이유도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국내 모든 골수 은행을 뒤졌지만 일치자를 찾지 못했고 제주도의 한 특수 혈액 등록기관에 혹시나 하는 희망으로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김 비서가 마지막 보고를 띄웠다. 그것은 오늘자 구급차가 향했던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의 기록이었다. 민중군은 비행 중 쇼크로 인해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직계가족의 골수검사가 필요하다고 통보했지만 서현우 씨는 본인과 일치하지 않았고 다른 직계가족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사실상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직계가족이 없어? 지훈이 허탈하게 웃었다. 직계가족이 왜 없어? 내가 있는데. 그는 태블릿 PC를 옮겨주었다. 화면 속에는 병원 복도 CCTV에 찍힌 연우의 모습이 있었다. 그녀는 수술실 앞 차가운 의자에 홀로 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겁에 질린 서준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고 잠들어 있었다. 6년간의 오해, 6년간의 분노, 6년간의 성공,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피해 아이들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이 비참한 지옥 속에서 혼자 싸우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심장이 조각나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한 후회와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였다. 그는 재킷을 움켜쥐고 집무실 문을 향해 달려갔다. 김비서, 당장 서울대병원 VIP 병동 확보해. 국내 최고의 혈액종양내과 의사 전부 다 불러 모아. 지금 당장. 그리고 내 차 병원 정문으로 대기시켜. 1분 내로. 지훈의 눈은 더 이상 YS그룹 회장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아이를 구하기 위해 지옥으로라도 달려갈 아버지의 눈이었다. 밤새 내린 비가 채 마르지 않은 마포구의 오래된 골목. 강지훈의 마이바흐는 그곳의 풍경과 지독한 불협화음을 냈다. 좁은 골목은 최고급 세단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고 차창 밖으로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빌라들과 무질서하게 얽힌 전선들, 그리고 시큼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여 아른거렸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비서의 보고를 받은 직후 예정되어 있던 이사회마저 취소하고 이곳으로 차를 몰았다. 보고서에 적힌 마포구 옥탑방이라는 주소는 그의 화려한 강남 펜트하우스와는 다른 우주에 속한 단어처럼 생경했다. 그는 차에서 내렸다. 값비싼 이탈리아제 구두가 축축한 시멘트 바닥에 닿았다. 그가 숨을 들이쉬자 가죽 시트의 안락한 향기 대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끓어넘친 김치찌개 냄새가 폐부를 찔렀다. 여기가 서현우가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6년간 숨어지는 곳이었다. 지훈은 가파르고 좁은 끝이 보이지 않는 옥탑방 계단 앞에 섰다. 손잡이는 녹이 쓸어 있었고 계단 구석에는 빈 라면 상자와 다 마신 우유팩들이 위태롭게 쌓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YS그룹의 성공 가도를 오르는 것보다 이 계단을 오르는 것이 수천 배는 더 무겁게 느껴졌다.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오를 때마다 6년간 그가 외면했던 시간의 무게가 발목을 잡았다. 그는 그녀가 돈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고 확신했다. 그 분노를 연료 삼아 앞만 보고 달렸다. 그런데 진실은 그녀가 이 지옥 같은 계단을 어쩌면 만삭의 몸으로 혹은 아픈 아이를 업고 매일같이 오르내렸다는 것이었다. 그는 상봉을 향해 올라갔고 그녀는 생존을 위해 허물어져가는 계단을 올랐다. 이 끔찍한 대비가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마침내 옥상에 다다랐다. 낡은 초록색 방수 페인트가 벗겨진 옥상 바닥에는 작은 플라스틱 세발 자전거가 넘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 곰팡이가 쓸어가는 외벽의 얇은 쇠문이 그녀의 집이었다. 문 앞에는 아이의 작은 신발 2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한 켤레는 밑창이 거의 다 닳아 있었다. 지우는 문을 두드리려 손을 들었지만 그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6년 만의 재회. 비행기에서의 혼란스러운 만남이 아닌 온전한 첫 대면이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내가 네 아버지다? 아니면 왜 거짓말을 했냐고 따져 물어야 하나? 그가 망설이는 사이 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안에서부터 열렸다. 문을 연 것은 서연우였다. 그녀는 병원에서 막 돌아온 듯 어제 비행기에서 입었던 것과 같은 낡은 티셔츠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어제보다 2배는 더 창백했다. 아마도 병원에서 민준의 곁을 지키다 서준에게 갈아입힐 옷이라도 가지러 잠시 들른 모양이었다. 그녀는 문 앞에 선 거대한 그림자, 강지훈을 보고 숨을 집어삼켰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어떻게 여길... 연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갈라졌다. 그녀는 즉각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고 자신의 몸으로 문틈을 막아섰다. 마치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와 안에 있는 서준이를 혹은 병원에 있는 민준이를 빼앗아가기라도 할 것처럼. 그 방어적인 태도는 지훈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겼다. 그녀에게 그는 이미 구원자가 아닌 가장 경계해야 할 약탈자였다. 연우야. 지훈이 낮게 그녀를 불렀다. 6년 만에 입에 담은 그 이름은 낯설고도 절박했다. 가주세요. 연우가 그 말을 끊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애원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긴 강 회장님이 오실 곳이 아니에요. 제발 가주세요. 어제와 같은 회장님이라는 호칭. 그 차가운 거절이 지훈의 이성을 무너뜨렸다. 그는 그녀가 닫으려는 문을 한 손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쇠문이 벽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연우는 힘에 밀려 뒤로 2걸음 물러났다. 회장님, 내가 네게 그런 호칭이나 들으려고 이 지옥 같은 계단을 올라온 줄 알아? 지훈이 그녀에게 소리쳤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왜 말 안 했어? 왜 나를 속였어? 내가 네게 돈 때문에 버림받은 한심한 놈인 줄로만 6년을 살게 했으면서 왜 내 아이들을 이런 곳에서. 그의 시선이 방 안을 훑었다.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좁고 어두운 방. 한쪽 구석에는 작은 밥상이, 다른 쪽에는 아이들 옷가지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의 고함 소리에 안쪽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다. 엄마? 겁에 질린 서준의 목소리였다. 연우는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다시 지훈을 문 밖으로 밀어내려 했다. 나가요. 당장 나가.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왔든 상관없어. 여긴 당신하고 아무 상관없는 곳이야. 상관이 없어? 지훈이 허탈하게 웃었다. 그는 연우의 어깨를 붙잡았다. 6년 전보다 훨씬 마른 그녀의 어깨가 그의 손 안에서 가늘게 떨렸다. 병영 기록 다 봤어. 민준이, 걔 아프다며. 내 아들이 아프다며. 그런데 상관이 없어? 연우의 눈에서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뿌리치며 절규했다. 그래, 아파. 민준이 죽어가. 그래서 왔어요? 6년 동안은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회장님 행세하려고 왔어요? 돈으로 내 아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당신 돈 필요 없어. 당신 도움 따위 필요 없다고. 그녀의 말은 칼날이 되어 지훈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그리고 그의 가족을 믿지 못하는 것이었다. 지훈은 절망했다. 그는 그녀가 돈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연우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널 믿지 못했어. 하지만 민준이는 살려야지. 걘 우리 아들이잖아. 내가 무슨 짓이든 할게. 내가 골수검사도. 아니라고. 연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증오가 뒤섞여 있었다. 당신 아들 아니야. 당신 같은 사람 아들 아니라고. 민준이, 서준이 다 내 아들이야. 나 혼자 낳았고 나 혼자 키웠어.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어? 그 지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지켰는데 이제 와서 당신들이 내 아이들마저 빼앗아가게 두진 않을 거야. 그녀의 절규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도움을 받아 민준이를 살리는 것보다 그에게 아이들을 빼앗기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모든 것을 거부했다. 나가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민준이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릴 거야. 당신 도움 없이도. 연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지훈을 문 밖으로 밀어냈다. 그리고 쇠문이 쾅 하고 닫혔다. 지훈은 닫힌 문 앞에서 망연자실 서 있었다. 문 안쪽에서 연우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그리고 그녀를 달래는 서준의 작은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는 완벽하게 거절당했다. 지훈은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왔다. 분노가 아닌 처절한 무력감이었다. 그가 자신의 차에 막 도착했을 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강경희 회장, 그의 어머니였다. 어디냐, 지훈아.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M&A 이사회는 왜 깬 거야? 네가 그 여자애 때문에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어머니, 지훈이 이를 악물었다. 알고 계셨습니까? 6년 전에 연우가 돈을 돌려보낸 거, 그리고 아이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강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역시 만났구나. 그 쓸데없는 감정이 네 앞길을 망칠 줄 알았지. 어머니? 내가 처리하마. 강 회장이 일방적으로 말을 잘랐다. 너는 YS그룹의 회장이야. 감정에 휘둘릴 시간 없어. 그 애는 내가 다시는 네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겠다. 전화가 끊겼다. 지훈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김비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김비서, 지금 당장 서연우 씨와 아이들 신변 보호해. 어머니가 움직이신다. 하지만 지훈의 어머니는 그보다 한 수 위였다. 그녀는 지훈이 옥탑방으로 향했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이미 다른 곳으로 움직인 후였다. 그녀가 향한 곳은 연우의 집이 아닌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이었다. 그녀는 이미 연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민준의 주치의를 따로 만난 후였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병원 지하의 한적한 카페에서 옥탑방에서 절망에 빠져 돌아온 서연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연우는 병원으로부터 민준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는 연락을 받고 서준을 이웃집에 맡긴 채 미친 듯이 달려온 참이었다. 연우가 숨을 헐떡이며 응급실로 들어가려 할 때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들이 그녀를 막아섰다. 서연우 씨 되십니까? 강경희 회장님께서 잠시 뵙자고 하십니다. 연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6년 전 자신에게 돈 봉투를 내밀며 네 주제를 알라고 말했던 그 여자, 지훈보다 더한 공포의 대상이었다. 연우는 떨리는 다리로 비서들을 따라갔다. 카페 구석, 강경희 회장이 우아하게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연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6년 전보다 더 초라해진 모습에 그녀의 입가에 경멸의 미소가 어렸다. 앉아라. 연우는 서 있었다. 민준이가 제 아이가 위독하다고. 알고 있다. 강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네가 비행기에서 내 아들 지훈이를 만났다는 것도 알고, 오늘 아침 지훈이가 네 그 더러운 옥탑방까지 찾아갔다는 것도 알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모든 단어에 독이 묻어 있었다. 6년 전 내가 널 너무 쉽게 보내줬더구나. 감히 내 아들의 아이를, 그것도 둘씩이나. 연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시침이 떼지 마라. 강 회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지훈이 보았던 것과 같은 민준의 병원 기록과 두 아이의 사진이었다. 주치의는 이미 만났다. 그 아이 골수 이식 못 받으면 죽는다며? 그리고 유일한 희망은 직계 가족뿐이라고. 강 회장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연우는 온몸의 피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지훈이는 지금 네가 거절해도 어떻게든 검사를 받을 거다. 그리고 만약 일치한다면 넌 그 아이를 살릴 수 있겠지. 강 회장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두지 않을 거다. 네? 그게 무슨? 이 병원 YS 재단 소속인 건 알고 있니? 강 회장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부드러웠다. 내가 이사장이야. 내가 안 된다고 하면 내 아들은 여기서 그 어떤 치료도 받을 수 없어. 골수가 일치해도 수술실 문은 열리지 않을 거란 뜻이다. 연우의 눈앞이 하얘졌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손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막아서고 있었다. 어떻게 그런... 선택해라. 강 회장은 잔인했다. 내 아들 지훈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지훈이가 너희를 찾으려 해도 아이들 데리고 영원히 사라져. 네가 이 약속을 지킨다면 내가 모르는 척 내 아들 수술은 받게 해주지. 물론 지훈이 몰래 다른 기증자를 찾았다고 위장해서. 그것은 악마의 거래였다. 아이를 살릴 기회를 주는 대신 지훈을 영원히 포기하라는 것. 아니, 지훈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살릴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만약 지훈 씨만이 유일한 기증자라면... 연우가 절박하게 매달렸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운이 없었던 게지. 강 회장의 대답은 비수였다. 내 아들의 인생을 발목 잡는 대가치고는 아주 저렴한 거 아니니? 그러니 똑똑하게 생각해. 네가 계속 지훈이 주위를 맴돌며 아버지의 정 따위에 기댄다면 난 네 아들이 내 손자라는 증거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걸 그저 지켜볼 뿐이다. 당장 이 나라를 떠나. 영원히. 서연우는 서울대학병원 소아병동의 차가운 복도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강경희 회장이 남기고 간 악마의 거래가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훈을 영원히 포기하고 사라지면 아들을 살릴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그 기회가 지훈 자신일 경우에는 어떡하란 말인가? 그녀는 이 병원 전체가 YS재단 소유라는 그 거대하고 잔인한 현실에 질식할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인질로 잡힌 무력한 존재에 불과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중환자실은 아니었지만 특별 관리를 받던 민준의 1인실 안에서 요란한 경보음이 터져나왔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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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심박수와 산소 포화도를 알리는 모니터의 숫자들이 붉은색으로 전멸하며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연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문을 열어젖히려 했다. 민준아! 민준아! 어머님! 나오세요! 위험합니다! 간호사들이 뛰쳐나왔고 곧이어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병실로 몰려들었다. 연우는 복도로 거칠게 밀려났다. 코드 블루! 소아중환자실! 당장 연락해! 주치의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혈소판 수치 2000, 제로입니다. 환자 지금 출혈열 쇼크, 헤모레직 쇼크로 넘어갑니다. 당장 수혈팩 중리해. 연우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병실 안의 아수라장을 망연자실 바라보았다. 의사들이 민준의 작은 몸에 흉부 압박을 가하고 있었고 간호사가 황급히 수혈팩을 연결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민준의 코와 잇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었다. 재생불량성 빈혈의 마지막 단계, 골수가 모든 기능을 멈추고 몸 안의 모든 피가 통제불능이 되는 가장 절망적인 위기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땀에 젖은 주치의가 무거운 표정으로 병실에서 나왔다. 그는 연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듯 말했다. 어머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골수가 완전히 기능을 멈췄습니다. 지금 당장 대량 수혈로 버티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듭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기증자가 나타나도 수술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연우의 귀에는 그 말만 맴돌았다. 오늘 밤, 강경희 회장은 자신에게 영원히 사라지라고 했다. 하지만 사라진다고 해서 민준이가 사는 것이 아니었다. 이대로라면 어차피 죽는 것이었다. 그녀는 덫에 걸렸다. 완벽한 덫이었다. 그녀는 복도에 쓰러져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녀의 자존심, 그녀의 공포, 강지훈에 대한 원망, 이 모든 것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었다. 그녀는 문득 오늘 아침 옥탑방에서 자신을 붙잡던 지훈의 절박한 눈빛을 떠올렸다. 내가 무슨 짓이든 할게. 그가 남긴 명함, 아니 김 비서가 그녀의 낡은 가방에 억지로 찔러 넣었던 지훈의 직통번호가 적힌 카드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아들의 생명이었다. 그녀는 강경희 회장의 얼굴을 떠올렸지만 이내 민준의 피 흘리는 얼굴로 그 기억을 덮어버렸다. 그녀는 번호를 눌렀다. 같은 시각 YS그룹 본사 최고층 컨퍼런스룸. 강지훈이 지난 6년간 야망을 불태워온 YS그룹의 운명을 바꿀 역사적인 M&A 계약 체결식이 열리고 있었다. 수십 대의 언론사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미국과 유럽에서 온 파트너사 대표들이 만족스러운 미소로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YS는 명실상부 재계서열 5위권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었다. 강 회장님, YS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순간입니다. 파트너가 몽블랑 만년필을 정중하게 그에게 건넸다. 지훈은 만년필을 받아들었다. 이 순간을 위해 그는 6년을 바쳤다. 서연우에게 버림받은 그날의 굴욕감을 잊기 위해 그는 일에 미친 괴물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눈앞의 계약서가 아닌 옥탑방에서 본 아이의 낡은 신발 한 짝과 연우의 절규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김 비서는 아직 연우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는 보고를 올렸다. 어머니가 그녀를 만났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고 있었다. 서명하시죠, 미스터 강. 지훈은 뚜껑을 열었다. 펜촉이 계약서의 서명란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 징! 그의 안주머니에서 비즈니스용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휴대폰에 진동이 울렸다. 오직 김 비서와 그리고 오늘 아침 그가 연우에게 건넨 그 번호였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일생일대의 계약 순간에 사적인 전화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결례였다. 하지만 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만년필을 든 채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강지훈 씨? 수화기 너머에서는 목소리가 아닌 거의 끊어질 듯한 흐느낌이 들려왔다. 연우였다. 서연우, 어디야? 어머니가! 병원, 서울대학 병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 그 자체였다. 민준이가 지금 죽어가요. 죽어간다는 말, 그 한마디가 지훈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의 머릿속에서 M&A, 재계 서열, 파트너들의 얼굴이 하얗게 날아갔다. 탕! 지훈이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값비싼 펜에서 잉크가 튀어 새하얀 계약서를 더럽혔다.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미국 측 파트너의 얼굴이 굳어졌다. 미스터 강. 지훈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귀에 붙인 채 의자가 뒤로 넘어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벌떡 일어섰다. 무슨 일이야? 똑똑히 말해. 민준이 왜? 피가 멈추질 않아요. 의사가 오늘 밤을... 기다려! 내가 가! 당장! 지훈은 전화를 끊지 않은 채 회의장을 가로질러 뛰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뛰었다. 수백억 달러의 계약을, 수십 명의 거물들을, 그리고 수백 개의 카메라를 등지고 그는 자신의 제국을 박차고 나갔다. 회장님! 강 회장님! 중역들과 비서들이 경악하며 그를 불렀지만 그는 들리지 않았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복도를 질주했다. 김 비서! 차! 당장 경원 정문으로! 서울 도심의 교통법규는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지훈의 차는 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차처럼 도로를 질주했다. 그는 10분 만에 병원 정문에 도착했고 차가 멈추기도 전에 뛰어내려 소아중환자실로 달려갔다. 그는 복도 바닥에 무너져 있는 연우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앞을 막아선 주치의를 발견했다. 지훈은 의사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소리쳤다. 환자! 강민준! 지금 상태가 어때? 주치의는 갑자기 나타난 지훈의 살기 어린 모습에 놀랐지만 곧 그가 YS그룹의 회장임을 알아보고 당황했다. 회장님, 어떻게... 환자는 지금 출혈성 쇼크로 매우 위독합니다. 골수 이식이 시급한데 보호자 서연우와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계가족을? 직계가족? 지훈이 코웃음을 쳤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던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였다. 여기 있잖아. 직계가족. 네? 하지만 내 피 뽑아. 지훈이 간호사를 향해 팔을 내밀었다.
DNA 검사, 그리고 골수 조직 항원, HLA 검사. 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해, 당장. 그의 명령은 위압적이었고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연우는 넋이 나간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남자가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왔다. 민준이를 살리기 위해. 바로 그 순간 중환자실 입구가 다시 한번 소란스러워졌다. 이번에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강경희 회장이었다. 그녀는 M&A 계약 파기라는 YS그룹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 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달려온 참이었다. 강지훈!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감히 YS를 그깟 정체불명의 계집애와 그 애새끼 하나 때문에. 정체불명의 애새끼. 그 잔인한 말이 연우의 가슴을 찔렀다. 지훈은 피를 뽑던 팔을 그대로 둔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마주했다. 그의 눈은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어머니, 그 아이 정체불명 아닙니다. 뭐라고? YS를 망친 건 제가 아니라 6년간 제 아들을 숨긴 어머니입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강 회장이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검사실에서 젊은 의사 한 명이 황급히 뛰어나왔다. 그는 병원 내의 이 복잡한 권력 관계를 모르는 듯 오직 결과지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교수님, 나왔습니다. 강지훈 회장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작은 종이 한 장에 집중되었다. 주치의가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아들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리고는 경악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그리고 연우를 마지막으로 강경희 회장을 바라보았다. 이게 어떻게? 지훈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의사에게서 결과지를 빼앗아들었다. 두 줄의 선명한 글자가 그의 눈에 박혔다. DNA 친자 관계 확률 99.9999%. 주요 조직 적합성 항원 HLA 타입 6분의 6 완전 일치. 99.999%. 아버지. 그리고 6분의 6 완전 일치. 수십만 분의 1의 확률. 그는 민준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완벽한 기증자였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든 채 천천히 연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포에 질린 듯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경희 회장은 그 결과지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모든 계획, 그녀의 모든 통제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연우야.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그는 결과지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민준이 살릴 수 있어. 그 한마디. 6년의 오해, 원망, 그리고 절망 끝에 찾아온 단 하나의 희망. 연우는 지훈의 손에 들린 그 종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이가 살 수 있다는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자신의 아이들을 이 잔인한 가족에게 영원히 묶어버렸다는 절망. 극과 극의 감정이 그녀를 덮쳤다. 연우의 눈앞이 하얘졌다. 아! 그녀는 짧은 신음을 내뱉으며 그대로 복도 바닥으로 쓰러졌다. 연우야! 지훈이 그녀를 받으려 손을 뻗었다. 그녀가 쓰러지면서 헐거운 환자복 혹은 낡은 티셔츠의 목 부분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제 비행기에서 보았던 그 낡은 은색 줄이 모습을 드러냈다. 반쪽짜리 달린 펜던트. 지훈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셔츠 안쪽을 움켜쥐었다. 그의 체온이 닿은 곳에 나머지 반쪽 다리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복도는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강지훈은 쓰러지는 서연우를 간신히 부축해 안았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닿은 그녀의 몸은 종이장처럼 가벼웠고 끔찍할 정도로 차가웠다. 그녀의 목에서 반짝이는 반쪽짜리 달 목걸이가 그의 셔츠 속에 감춰진 나머지 반쪽을 향해 중력처럼 끌어당기는 듯했다. 연우야! 서연우! 정신 차려! 그의 외침에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연우는 곧바로 응급 휠체어에 실려 안정을 취하기 위한 병실로 옮겨졌다.
강 회장님! 분노로 이성을 잃은 강경희 회장이 그에게 다가와 멱살이라도 잡을 듯 소리쳤다. 네가 지금 YS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M&A는 파괴됐어. 이사들은 전부 너를 해임하겠다고 난리야. 저 계집애 하나 때문에. 지훈은 핏발이 선 눈으로 어머니를 노려보았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낮았다. YS입니까? 지금 제 아들이 죽어가는 이 순간에도 YS가 먼저입니까? 네 아들, 저 여자가 6년간 너를 속이고 나온 아이야. 네가 아버지 노릇을 하는 순간 넌 모든 걸 잃게 돼. 이미 잃었습니다. 지훈이 그녀를 말을 잘랐다. 6년이라는 시간을 잃었고 내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잃었고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어떻게 망가져갔는지도 몰랐습니다. YS? 그딴 것 때문에 내 아들 2번 다시 잃을 수 없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지나쳐 주치의에게로 향했다. 수술 당장 진행합니다. 민준이, 저 아이 살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십시오. 주치의는 난처한 표정으로 강경희 회장, 병원의 이사장과 지훈을 번갈아 보았다. 하지만 회장님, 주치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표정은 6대6 일치라는 기적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웠다. 환자의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출혈열 쇼크로 인해 모든 장기 수치가 바닥입니다. 그리고 기증자이신 회장님께도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단순한 골수기증이 아닙니다. 환자가 너무 어리고 병세가 심각하여 일반적인 기증량의 2배 이상을 채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혈모세포를 말초혈에서 채취할 경우 회장님의 건강에 영구적인 부담이 갈 수도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 만성 피로, 최악의 경우 내가 죽기라도 합니까? 지훈이 차갑게 물었다. 그건 아닙니다만. 그럼 상관없습니다. 지훈은 단호했다. 내 아들이 살 수만 있다면 내 몸의 절반을 떼어가는 한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당장 수술 동의서 가져오세요. 그의 결단력 있는 모습에 주치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지훈의 개인 비서인 김 비서가 사색이 되어 병원 복도로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회장님의 독단적인 M&A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영권 방어 해임안이 발의되었습니다. M&A 파기, 건강 악화 가능성, 그리고 경영권 박탈. 강지훈이 6년간 이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경희 회장은 이것 보라는 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알겠니, 지훈아. 그 여자는 네 인생을 파멸시키러 온 거야. 6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YS를 포기할 것이냐, 저 아이를 포기할 것이냐, 선택해. 이것은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하는 가장 잔인한 협박이었다. 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 6년간 그를 지배했던 분노와 야망이 스쳐 지나겠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자신과 똑 닮은 2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더 이상 YS그룹의 냉철한 회장 강지훈의 눈이 아니었다. 그는 아들을 구해야 하는 아버지 강지훈이었다. 김비서. 예, 회장님. 이사들에게 전해 내일 수술 일정 잡혔다고, 참석 못한다고. 하지만 회장님, 그러시면 내 경영권 YS? 그들이 원한다면 가지라고 해. 그것은 항복 선언이었다. 강경희 회장은 아들의 그 한마디에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제국이 그깟 아이 하나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너!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지훈은 그런 어머니를 뒤로 하고 주치의가 내민 수술 동의서 뭉치를 받아들었다. 기증자 사망 혹은 심각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라는 붉은색 경고 문구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그는 읽지도 않았다. 그는 보호자, 기증자, 강지훈 난에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그의 야망과 함께 6년간의 오해와 분노도 그 펜 끝에서 부서져 내렸다. 그날 밤 수술을 하루 앞둔 늦은 시간, 지훈은 민준이 누워있는 소아중환자실 VIP 병동의 보호자 침대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YS를 구하겠다며 분노에 차 병원을 떠났고 그는 처음으로 아들과 단둘이 남겨졌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겨우 색색거리는 숨을 내쉬는 작은 몸, 링거바늘로 온통 멍이 든 가느다란 팔. 지훈은 손을 뻗어 그 작은 손을 잡아보려 했지만 자신의 거대한 손이 아이를 부서뜨릴까봐 차마 만지지도 못하고 허공에서 멈췄다. 내 아들, 내가 융잔간 몰랐던 내 아들. 그의 어깨가 죄책감으로 무겁게 떨렸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안정을 되찾고 링거를 맞고 일어난 서연우였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복잡하고 깊은 슬픔,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술대에 오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사에게 전해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진실을 숨길 수 없었다. 적어도 이 남자가 자신의 아들, 그리고 그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기 전에 지훈 씨, 6년 만에 그녀가 회장님이 아닌 그의 이름을 불렀다.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연우는 민준의 침대 반대편에 섰다. 아이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6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슬러 마주섰다. 왜 그랬어요? 연우가 물었다. M&A, YS그룹, 당신한테는 그게 전부였잖아요. 6년 전 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랑보다 야망이 더 중요하다고. 아니, 지훈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난 널 잃고 나서야 그 야망이 텅 빈 껍데기였다는 걸 깨달았어. 널 이기기 위해, 널 잊기 위해 달렸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었어.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린 반쪽 달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거짓말쟁이. 그녀가 속삭였다.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요. 내일 수술 받기 전에 꼭 들어야 해요. 지훈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연우는 심호흡을 했다. 6년 전 내가 당신을 떠난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지훈의 눈이 커졌다. 뭐? 라고? 당신 어머니, 강경희 회장님이 날 찾아왔어요. 연우의 목소리는 6년 전 그날의 공포를 회상하듯 떨리고 있었다. 나한테 돈을 주셨죠. 10억. 하지만 난 받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에 전부 돌려보냈어요. 지훈은 숨을 삼켰다. 김 비서의 보고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왜 떠났어? 왜 내게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지 않으면 당신을 망가뜨리겠다고 하셨으니까. 연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녀의 안에 갇혀있던 6년의 울분이 터져나왔다. 당신 어머니는 내가 당신 곁에 있으면 당신의 야망, 당신의 미래를 내가 발목 접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돈 때문에 당신을 만나는 천박한 애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면 당신의 앞길을 위해 사라져주는 것이 맞다고 했어요. 만약 내가 끝까지 네 곁에 남는다면. 연우는 차마 다음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데? 지훈이 다그쳤다. 어머니가 당신을 YS그룹 후계자 자리에서 끌어내릴 거라고, 당신에 대한 거짓 금융 스캔들을 터뜨려서 당신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고 그렇게 협박하셨어요. 지훈의 온몸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그런 짓까지. 난 무서웠어요. 나 때문에 당신이 망가지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가장 상처받을 말을 골라서 했어요. 돈이 좋다고, 당신한테 질렸다고. 그렇게 내가 당신을 버린 나쁜 여자가 되어야만 당신이 날 증오하고 YS를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오열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도망치고 2달 뒤에 알았어요. 임신한 거, 쌍둥이라는 거. 연우는 민준의 손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너무 무서웠지만 차마 지울 수가 없었어요. 당신을 닮은 아이들이었으니까. 그래서 혼자 나왔어요.
당신 어머니가 강 회장님이 알게 되면 이 아이들마저 빼앗아갈 것 같아서. 그래서 6년 동안 죽은 듯이 숨어 살았어요. 미안해요, 지훈 씨. 내가 당신 아이들을 훔쳤어요. 지훈은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6년간 그를 지배했던 분노는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는 배신감이 아니라 자신이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지독한 죄책감으로 바뀌어 그를 짓눌렀다. 그녀는 돈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를 지키기 위해 떠난 것이었다. 그녀는 배신자가 아니었다. 이 모든 비극의 유일한 희생자였다. 연우야. 그가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감쌌다. 미안해, 연우야. 내가 널 믿지 못했어.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그는 자신의 셔츠 속에 있던 반쪽 딸 목걸이를 꺼냈다. 그리고 그녀의 목걸이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전부 내 잘못이야. 수술실 앞 복도는 지독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붉은색 수술 중 램프가 연우의 창백한 얼굴을 섬뜩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6년의 세월 동안 겪었던 그 어떤 공포보다도 더 끔찍한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그녀의 삶, 그녀의 전부였던 두 남자가, 한 명은 그녀가 낳은 아들, 다른 한 명은 그 아들의 아버지, 지금 저 차가운 문 너머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주었지만 기도는 나오지 않았다. 오직 지독한 후회와 애원만이 그녀의 가슴을 지식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작은 서준이가 담요에 쌓여 잠들어 있었다. 어제 옥탑방에서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급히 맡기고 온 아이. 민준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김비서가 데려온 참이었다. 아이는 이 모든 끔찍한 어른들의 사정을 알 리 없었다. 그저 엄마가 울고 형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지쳐 잠들었을 뿐이다. 연우는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젯밤 지훈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의 눈에 고였던 충격과 그보다 더 깊은 고통. 시간은 피처럼 진득하게 흘러갔다. 1시간, 3시간, 그리고 6시간이 지났다. 수술실 문은 굳게 닫힌 채 미동도 없었다. 주치의는 분명히 말했다. 일반적인 기증수술이 아니라고. 민준의 작은 몸이 버텨질지, 그리고 지훈의 몸이 그 많은 양의 골수를 감당해낼 수 있을지. 연우는 최악의 상상을 했다. 만약 둘 다 잘못된다면 그녀는 이 모든 비극의 방아쇠를 당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저 아들을 살리고 싶었을 뿐인데. 드디어 8시간 만에 붉은 램프가 꺼지고 수술실 문이 열렸다. 땀과 피로에 절은 주치의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다. 연우는 다리가 풀려 일어서지도 못한 채 그를 올려다보았다. 의사, 선생님, 아이는, 그리고 그 사람은. 주치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짧은 침묵이 연우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의 그 한마디에 연우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 다 기적적으로 잘 버텨주었습니다. 민준군은 기증받은 조혈모세포가 완벽하게 일치하여 거부 반응 없이 이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만 가장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다. 강지훈 회장님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골수를 채취해야 했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셨습니다. 지금 마취에서 깨어나는 중이지만 극심한 피로와 통증을 겪게 될 겁니다. 두 사람 모두 무균실에서 집중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연우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조차 잊은 채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지훈이 마취에서 깨어나기 전 바깥 세상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가 수술대에 누워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을 때 YS그룹의 긴급 이사회는 단 30분 만에 끝이 났다. 강경희 회장의 필사적인 방어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힌 M&A 파기 책임을 물어 강지훈 회장 해임안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되었다. YS의 70층 집무실은 주인을 잃었고 그 소식은 모든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다. 황태자의 몰락, 사랑인가 경영인가, YS그룹, 강지훈 시대의 비극적 종말.
이틀 뒤 지훈은 낯선 병실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떴다. 마취의 여파와 온몸을 꿰뚫는 듯한 뼈마디의 통증에 신음이 절로 나왔다. 마지막 기억은 수술실의 차가운 조명, 그리고 그 직전 연우가 털어놓은 6년간의 진실이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비서를 찾으려 했다. 김비서, 이사회는... 하지만 그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은 비서가 아니었다. 낡은 환자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서 서준이를 품에 안고 불편하게 잠든 서연우였다. 지훈은 희미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6년 전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여자,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비극의 주인공.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간호사가 작은 침대 배시넷을 밀고 들어왔다. 강민준 화나 잠시 면회 시간입니다. 침대 위에는 아직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지만 어제보다 훨씬 더 혈색이 좋아진 민준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간호사는 지훈의 침대 옆에 민준의 침대를 나란히 붙여주었다. 지훈은 고개를 돌려 자신의 옆에 누운 작은 생명체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뼈와 피를 나눈 아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그는 YS를 잃었다. 모든 언론이 그를 사랑에 눈이 멀어 제국을 무너뜨린 어리석은 경영자라고 비난할 터였다. 하지만 지훈은 처음으로, 6년 만에 처음으로 지독한 야망과 분노의 무게에서 벗어나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되찾은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소리에 연우가 부스스 잠에서 깼다. 그녀는 지훈이 깨어난 것을 보고 황급히 일어났다. 지훈 씨,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얼굴은 엉망이었지만 지훈의 눈에는 6년 전 그가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품에 안겨있던 서준이도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서준이는 아직 낯선 아빠, 지훈, 잠들어 있는 형, 민준을 번갈아 보며 연우의 품을 파고들었다. 한 공간에 네 사람, 비로소 가족이라는 그림이 완성되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강경희 회장이었다. 그녀는 해임한 가결 이후 이틀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지독하게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YS그룹의 서류 가방이 아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온 죽통이 들려 있었다. 그 모습은 그녀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아 비현실적이게까지 했다. 그녀는 병실 안의 네 사람, 특히 나란히 누워있는 아들과 손자를 보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이게 네가 원한 그림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네가 평생을 바친 YS는 이제 네 것이 아니야. 저 여자와 저 아이들 때문에 넌 모든 걸 잃었어. 연우는 지훈의 앞을 막아서듯 일어섰고 서준이를 뒤로 숨겼다. 하지만 지훈은 그런 연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니요, 어머니. 지훈이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은 게 아니라 6년 전에 어머니가 버리신 제 모든 것을 되찾은 겁니다. 그 한마디가 강경희 회장의 마지막 자존심을 무너뜨렸자. 어머니가 버리신. 그녀는 자신이 아들을 위해 한 일이 결국 아들의 심장을 찢는 일이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아들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 옆에 누워있는 작은 손자 민준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자신을 그토록 닮은 지훈, 그리고 그런 지훈을 또다시 완벽하게 닮은 아이. 그녀의 핏줄, 그녀의 손자였다. 일어나, 먹어라. 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보온 죽통을 열었다. 뽀얀 전복죽이었다. 지훈이 어릴 적 아플 때마다 그녀가 유일하게 직접 끓여주던 음식. 이런 거 먹어야 빨리 회복해. 너 아직 이렇게 누워있을 시간 없어. 그녀의 말은 명령조였지만 그 끝은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잃었고 이제 다시 아들을 되찾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어머니로서의 일을 하고 있었다. 지훈은 말없이 어머니가 내민 죽그릇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다. 적어도 지금 당장은.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이 얼음 같던 여자가 평생 처음으로 후회라는 것을 하고 있음을. 연우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지훈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내겠다는 의지였다.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고 이 새로운 가족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지훈과 민주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YS그룹은 이미 지훈의 삼촌에게 경영권이 넘어갔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지훈은 TV를 꺼버렸다. 그는 연우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거 아직도 하고 있었네? 그가 그녀의 목에 걸린 반쪽 달 목걸이를 가리켰다. 연우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을 증오하려고 했는데 이것만큼은 버릴 수가 없었어요. 지훈은 희미하게 웃으며 자신의 셔츠 안에서 나머지 반쪽을 꺼냈다. 난 네가 날 버렸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걸 버리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몰라. 그는 자신의 펜던트를 그녀의 펜던트에 가까이 가져갔다. 2개의 반쪽짜리 달이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자석처럼 달라붙었다. 6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2 조각은 완벽한 하나의 보름달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 보름달 중앙에 새겨진 단어, 이터니티, 영원. 6년 전에는 우리가 너무 어렸어. 지훈이 연우의 손을 그리고 그 목걸이를 함께 감싸주었다. 영원이라는 말의 무게도 모르고 서로를 상처 입혔지. 하지만 이젠 알아. 영원은 화려한 제국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밥을 먹는 거야. 그는 연우를 끌어당겨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6년 만에 화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입맞춤이었다. 서준이가 그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고 민준이는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달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 1년 후 5월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서울숲 공원. 주말을 맞아 텐트와 돗자리를 편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6년의 어둠과 1년의 회복기를 지나 한 가족이 이곳에서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특별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도, 차가운 옥탑방의 곰팡이 냄새도, YS그룹의 숨막히는 유리성의 공기도 아닌 따뜻한 흙냄새와 싱그러운 풀냄새가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민준아, 페달을 굴려야지. 값비싼 맞춤 정장 대신 편안한 스웨터를 입은 강지훈이 4발 자전거 뒤를 잡고 뛰고 있었다. 1년 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겨우 숨을 쉬던 아이는 이제 튼튼한 2 다리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빠 놓지 마. 무서워. 민준이가 깨르르 웃으며 소리쳤다. 아빠라는 그 한마디가 지훈에게는 YS그룹 회장이라는 직함보다 1000만 배는 더 무겁고 소중하게 들렸다. 지훈은 아이의 자전거를 놓아주었다. 민준은 비틀거리면서도 스스로 페달을 밟아 앞으로 나아갔다. 그 짧은 5m의 전진을 보며 지훈은 자신이 M&A를 성공시켰을 때보다 더 큰 환희를 느꼈다. 그는 지난 1년간 아들의 재활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진정한 성공이란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 그 자체임을. 그의 시선은 아들을 향한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벤치에 앉아 이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우는 따뜻한 보온병을 열며 미소 지었다. 6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생존의 공포와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망은 사라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치유된 후에야 비로소 생기는 단단하고 평화로운 기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비로소 엄마이자 아내로서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형아, 나도 탈래. 건강한 동생 서준이는 그 사이 잔디밭에서 한바탕 뒹군 듯 볼에 흙을 묻힌 채 뛰어왔다. 서준이는 더 이상 낯선 남자를 경계하며 엄마 뒤에 숨던 겁 많은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아빠에게 스스럼없이 매달리고 형과 장난감을 두고 다투는 평범한 6살짜리 개구쟁이가 되었다. 지훈은 민준의 자전거를 세우고 서준이를 번쩍 들어올려 목마를 태웠다.
서준이는 아빠랑 하늘 구경하자. 강재훈은 YS 그룹을 잃었다. 아니, 정확히는 버렸다. 그는 해임된 후 자신의 남은 개인 재산 대부분을 출연해 민준 서준 재단이라는 이름의 소아 희귀병 환자 지원 재단을 설립했다. 그는 더 이상 돈으로 제국을 쌓지 않았다. 대신 그 돈으로 자신들처럼 절망에 빠졌던 다른 가족들에게 기회를 선물했다. 그의 얼굴에는 냉철한 기업 사냥꾼의 날카로움 대신 두 아이의 아버지가 가진 온화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YS그룹 회장 강지훈의 시간은 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지만 두 아이의 아빠 강지훈의 시간은 아이들의 걸음걸이에 맞춰 느리게 흘러갔다. 그는 지난 1년간 기저귀를 가는 법, 이유식을 만드는 법, 그리고 밤새 울다 지쳐 잠든 아이를 안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법을 배웠다. 수백억 달러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보다 민준의 약 먹는 시간을 맞추는 것이 수천 배는 더 어렵고 중요했다. 그는 그렇게 야망을 버리고 삶을 배우는 중이었다. 연우 역시 자신을 옥죄던 가난과 공포에서 벗어나 서연우 자신을 되찾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빚독촉에 시달리거나 아이들의 병원비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었다. 지훈이 설립한 재단의 일은 그녀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6년 경험을 바탕으로 사각지에 놓인 미혼모와 희귀병 아동들을 돕는 일에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매달렸다. 그녀의 상처가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약이 된 것이다. 지난 1년은 결코 쉽지 않았다. 민준이는 이식수술 후 몇 번의 거부 반응으로 중환자실을 오갔다. 지훈 역시 극심한 후유증으로 고생해야 했다. YS그룹은 삼촌의 경영하에 다른 색깔로 변해갔고 세상은 강지훈이라는 이름을 잊어갔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였다. 연우는 지훈을 간호했고 지훈은 민준을 돌봤다. 서준이는 그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작은 재롱으로 웃음을 주었다. 그들은 잃어버린 6년을 1년이라는 밀도 높은 시간으로 채워나갔다. 지훈과 연우의 관계는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이라기보다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은 두 명의 생존자에 가까웠다. 6년의 공백은 거대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훈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고백했고 연우는 자신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털어놓았다. 그들의 대화는 종종 눈물로 중단되었지만 그 눈물은 그들 사이에 남은 마지막 앙금을 씻어내는 치유의 과정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기보다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다시 가족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이들이었다. 민준이는 병원에 있는 시간이 길었던 탓에 아빠인 지훈을 낯설어 했다. 지훈은 서툰 손길로 아이의 책을 읽어주며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곁을 지켰다. 서준이는 갑자기 나타난 아빠에게 형의 사랑을 빼앗긴 것 같아 질투를 부리기도 했다. 지훈은 그런 서준이를 따로 데리고 나가 축구를 하며 두 아이에게 공평한 사랑을 주는 법을 혹독하게 배워야 했다. 다들 그러고 있을 줄 알았지. 평화로운 공원의 공기를 가르는 여전히 권위적이지만 한풀 꺾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경희 여사였다. 그녀는 YS그룹 회장직에서는 물러났지만 명예회장, 여전히 값비싼 트위드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서류 가방 대신 내 식구가 먹기에도 벅찰 만큼 거대한 피크닉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할머니! 서준이가 가장 먼저 달려가 그녀의 다리에 매달렸다. 강 여사에게 지난 1년은 지옥과도 같았다. 아들이 자신의 제국을 버리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해야 했고 그룹의 경영권은 결국 동생 지훈의 삼촌네로 넘어갔다. 그녀는 연우와 두 손자들을 볼 때마다 YS를 잃었다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아들을 잃을 뻔했다는 공포와 손자들의 천진난만한 웃음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회장의 자리를 잃고 할머니의 자리를 받아들이는 고통스러운 항복의 과정을 겪는 중이었다. 그녀가 6년 전 연우에게 저지른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지훈은 수술이 끝난 후 어머니에게 선언했다. 연우와 제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시면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않겠습니다. 그 선언은 강 여사에게 YS를 잃은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그것도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여자에게 사과라는 것을 해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녀의 사과는 섣불고 오만했다. 내가 그때는 YS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미안하게 됐다. 하지만 연우는 그 사과를 받아들였다. 용서해서가 아니었다. 지훈을 위해서, 그리고 두 아이가 할머니를 미워하며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녀는 강 여사에게 말했다. 저에게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아이들에게는 좋은 할머니가 되어주세요. 그 한마디가 강 여사의 마지막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오늘도 강 여사는 아이고 이 녀석 손 더러운 것 좀 봐 라며 인상을 찌푸렸지만 그 손길은 이미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녀는 벤치에 앉은 연우를 힐끗 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하지만 연우는 일어서서 어머님 오셨어요 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겠다는 최소한의 예의였다. 다들 밥은 먹고 노는 게냐? 강 여사는 돗자리에 바구니를 내려놓고는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음식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가 밤새 만들었을 지훈이 어릴 적 좋아했던 유부초밥과 민준이와 서준이가 좋아하는 샌드위치였다. 그녀는 여전히 민준이는 너무 뛰지 마라, 서준이는 흘리고 먹지 마라 잔소리를 늘어놓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차가운 도끼 대신 따뜻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YS라는 제국을 잃었지만 할머니라는 새로운 자리를 얻었다. 지훈은 연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연우의 목에는 이제 반쪽짜리 달이 아닌 1년 전 병실에서 합쳐진 그 완벽한 보름달 목걸이가 대놓고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이나 아픈 과거의 증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가족이 얼마나 힘든 시련을 거쳐 완전해졌는지를 보여주는 훈장이었다. 지훈은 그 목걸이를 가볍게 만지작거렸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에 온 것 같네. 연우가 지훈의 어깨에 기댔다. 무서웠어. 그녀가 속삭였다. 다시 행복해지는 게 이 행복이 또 깨질까봐 무서웠어. 지훈은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아니야. 우린 이젠 괜찮을 거야. 무슨 일이 닥쳐도 이젠 나 혼자 도망가지 않을 거고 당신 혼자 숨지도 않을 테니까. 우린 함께니까. 민준이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아빠! 지훈이 달려가 아이를 일으켜 세웠고 연우는 반창고를 들고 달려왔다. 강 여사는 그러게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라며 혀를 찼지만 누구보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손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준이는 넘어진 형을 놀리며 주위를 맴돌았다. 울고 달래고 혼내고 웃는 그 모습은 공원에 있는 다른 어떤 가족들보다 더 시끄럽고 더 정신없었지만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가족의 풍경이었다. 6년 전 비행기에서의 충격적인 만남은 한편의 잔인한 멜로드라마의 시작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만남은 끝이 아니라 부서진 조각들을 다시 맞추기 위한 고통스러운 여정의 시작이었다. 지훈은 YS라는 왕관을 잃었지만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었다. 연우는 6년의 절망을 딛고 잃어버렸던 사랑과 평화를 되찾았다. 그리고 두 아이는 그 모든 시련의 증거이자 이제는 축복의 상징이 되었다.